안녕하세요. 책 읽는 보라입니다. 오늘은 조반니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중 두 번째 날 네 번째 이야기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날 네 번째 이야기. 파산한 란돌포 루폴로는 해적이 되었다가 제노바인들에게 붙잡힙니다. 그런데 그들이 탄 배가 난파하는 바람에 그는 값진 보석이 든 괴짝을 타고 도망칩니다. 그리고 코르푸에서 어느 아낙네의 도움을 받아 부자가 되어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팜피네아 옆에 앉아있던 라우레타는 팜피네아의 이야기가 화려하게 마무리되는 것을 듣고 따로 기다릴 것도 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우아한 부인 여러분, 들어보니 극도로 비참한 상태에서 있던 사람이 제왕의 위치에 오르는 것보다 더 큰 운명의 장난도 없을 것 같군요. 팜피네아님의 이야기 속에서 알렉산드로를 통해 보여준 것이 그것이 아닌가 합니다. 자, 주어진 주제에 따라 줄거리를 잡아야 하니 결말도 그렇게 나야 할 텐데 제 이야기는 상황은 훨씬 비참하지만 그에 비해 광명에 찬 결말이라고 할 수 없어요. 물론 앞서 들으신 이야기를 생각하면 제가 봐도 제 이야기가 좀 싱거울 것 같네요. 하지만 최선을 다하고자 하니 어여삐 봐주시기 바랍니다. 레조에서 가에타에 이르는 해안은 이탈리아에서 가장 유려한 곳으로 알려져 있지요. 그중 살레노 근처에서 바다를 굽어보는 해안이 있어요. 그곳 주민들은 아말피 해안이라고 부르죠. 작은 도시들, 정원들, 분수들, 그리고 유별나게도 활발한 상거래로 인해 부유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 도시들 중 라벨로라는 곳에 부자들이 많이 살았는데 그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부자는 란돌포 루폴로였어요. 그는 자신이 가진 부에 만족하지 않고 더 부유해지려는 마음에 재산뿐만 아니라 하마터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잃을 뻔했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흔히 그러하듯 이 사람도 고심 끝에 큰 배를 샀고 가진 것을 모두 쏟아부어 구한 다채로운 물건을 가득 싣고 키프로스 섬을 향해 출항했어요. 그런데 이를 어쩌나 그가 싣고 온 물건과 똑같은 것을 실은 배들이 수없이 많이 와 있는 것이었어요. 그 때문에 란돌포는 가져온 것들을 헐값에 팔아치울 수밖에 없었고 그것마저 수월치 않아서 물건을 처분하고자 한다면 바다에 던져버려야 할 지경이었어요. 거의 파산 직전에 이른 것이었어요. 큰 부자에서 삽시간에 가난뱅이로 전락한 그는 속이 상할 대로 상해서 이대로 죽어야 되나 훔쳐서라도 재산을 회복해야 하나 생각을 하다가 부자로 떠나온 곳을 무일푼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큰 배를 살 사람을 찾아냈고 물건을 헐값에 넘기고 받은 돈과 배값을 합해 해적질에 적합한 작고 민첩한 배와 필요한 장비들을 구입했어요. 그렇게 완전무결하게 무장하고 준비해서는 누구 것이든 특히 터키인들의 재산을 빼앗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런 일을 벌인 란돌포에게 이전에 무역을 할 때보다 훨씬 큰 행운이 따랐어요. 약 1년 동안 터키인들의 배를 수없이 약탈하여 무역으로 잃은 재산을 회복했을 뿐 아니라 전에 가졌던 것보다 재산이 2배 이상이나 불어난 것입니다. 이쯤 되자 과거의 재산을 잃으면서 느꼈던 고통이 그를 훈계했지요. 이제 충분히 가졌으니 또다시 재산을 잃지 않도록 더 욕심을 부리지 말고 이것으로 만족하라며 스스로를 타이른 겁니다. 그래서 있는 재산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죠. 무역이라면 겁도 나고 해서 재산을 다른 곳에 투자할 생각은 접고 노획한 물건들을
작은 배에 산더미처럼 실은 채 귀향길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에게해에 이르자 저녁 무렵 시로코가 일어나 뱃길을 거꾸로 돌려놓고 바다를 극도로 거칠게 만들었지요. 시로코는 북아프리카 해안에서 부는 모래 섞인 열풍입니다. 작은 배로는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한 란돌포는 바람을 막아주는 포구 같은 작은 섬 그늘에 정박하여 바람이 잦아들기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섬 그늘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되어 제노바인들의 큰 상선이 두 척 나타났어요. 콘스탄티노플에서 오는 길인데 란돌포처럼 폭풍을 피해 다니다 간신히 찾아 들어온 것이었죠. 그들은 란돌포의 배를 알아보았고 떠돌던 소문을 통해 그가 엄청난 돈을 벌었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죠. 천성적으로 돈에 욕심이 많은 사람들인지라 그들은 란돌포의 배가 빠져나갈 길을 막고 모든 것을 빼앗을 준비를 했어요. 먼저 석궁으로 완전 무장을 갖춘 선원들을 상륙시켜 요소요소에 배치해 작은 배에 탄 사람 중 누구도 화살에 맞지 않고는 내리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녹아 달린 배 몇 척에 나눠 타고 해류를 따라 란돌포의 작은 배를 아주 손쉽게 싸움도 살상도 없이 통째로 수중에 넣었지요. 다 떨어진 더블릿만 입힌 란돌포를 자기들의 배 한 척에 실어놓고 란돌포의 배에 있던 물건도 모조리 옮긴 뒤 배를 침몰시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바람이 바뀌어 두 척의 상선은 서쪽을 향해 돛을 올렸고 하루를 순조롭게 항해했습니다. 그런데 저녁 때 거센 바람이 일더니 바다가 들썩이면서 두 척의 배를 갈라놓았어요. 이 바람의 힘으로 불쌍한 란돌포가 탄 배는 엄청난 충격을 받아 체팔로니아 섬의 암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지요. 유리잔이 벽에 부딪혀 박살나듯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흔히 벌어지는 광경입니다만 온갖 물건들, 괴짝들, 널빤지들이 벌써부터 바다 위를 잔뜩 메웠고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바다는 사납게 으르렁거리는 가운데 배에 타고 있던 가엾은 선원들은 결사적으로 헤엄을 쳤습니다. 다행히 앞에 걸리는 물건이라도 있으면 그걸 부여잡고 매달리면서 말이죠. 란돌포는 전에도 수없이 죽음에 맞닥뜨렸고 빈손으로 집에 돌아가느니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겠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또 죽음이 닥쳐오니 무서워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처럼 손에 널빤지가 걸리자 그걸 꼭 부여잡았습니다. 물 위에 떠서 조금만 더 버티다 보면 혹시라도 하느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내미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거죠. 란돌포는 있는 힘을 다해 널빤지를 껴안고서 파도에 밀리고 바람에 밀리며 이리저리 떠다니면서 날이 밝을 때까지 견뎠습니다. 동이 터서 사방을 둘러보니 보이는 건 구름과 바다뿐이었어요. 그래서 괴짝 하나가 파도를 타고 이따금씩 자기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퍽이나 위태로워 보였어요. 란돌포는 혹시라도 그 괴짝에 부딪혀 변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괴짝이 바짝 다가올 때마다 있는 힘을 다해 손으로 밀어내고 또 밀어냈습니다. 그러나 일이란 게 늘 그렇듯 갑자기 공중에 돌풍이 일더니 큰 파도를 일으켜 괴짝을 밀어내는 바람에 괴짝이 란돌포가 타고 있던 널빤지와 부딪혔습니다. 널빤지는 뒤집혔고 란돌포는 파도 속으로 가라앉았죠. 자기 힘보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헤엄쳐 위로 올라왔지만 널빤지는 이미 멀리 흘러간 뒤였습니다. 거기까지는 도저히 갈 엄두가 나지 않아 란돌포는 바로 옆에 떠있는 괴짝으로 다가가 뚜껑 위에 가슴을 얹고 두 손으로 괴짝이 바로 떠있도록 받쳤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팽개쳐져 먹지도 못한 채 이리저리 쓸려 다녔어요. 먹을 건 정말 하나도 없었어요. 마시고 싶지 않은 것만 마시고 자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바다만 하염없이 바라보면서 그날 하루를 보내다가 밤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은 하느님의 뜻인지 뭔지 바람이 불어와 란돌포를 코르푸 섬 해안으로 밀어냈습니다. 란돌포는 거의 해면처럼 늘어진 상태에서도 물이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속담 그대로 괴짝 테두리만 두 손으로 꽉 잡고 있었죠. 다행히 어떤 시골 아낙네가 그곳에서 모래와 소금물로 그릇을 닦아 윤을 내고 있었어요. 아낙네는 괴짝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저게 뭔가 싶어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을 쳤어요. 사람의 형체는 보지도 못했고요. 란돌포는 말도 할 수 없었고 잘 보이지도 않아 아무런 얘기도 하지 못했어요. 파도가 그를 땅으로 밀어내면서 아낙네는 괴짝의 형태를 알아보았죠. 더 자세히 바라보자 처음에는 괴짝 위로 늘어진 두 팔이 보이더니 차츰 얼굴까지 드러났기에 그것이 무엇인지 겨우 알게 되었어요. 동정심이 발동한 아낙네는 이젠 잔잔해진 물속으로 조금 들어가서 란돌포의 머리를 잡아 괴짝과 함께 땅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상자를 얼싸하는 그의 손을 간신히 떼어내고 함께 있던 어린 딸의 머리에 괴짝을 지운 다음 어린아이 다루듯 그를 부축해서 마을로 데려갔어요. 따뜻한 욕조에 넣어 몸을 한껏 문지르고 따뜻한 물로 씻어주니 그제야 란돌포는 떨어진 체온을 되찾고 잃었던 기력도 회복했어요. 충분히 몸이 풀렸다고 생각한 아낙네는 좋은 술과 부드러운 과자로 란돌포의 원기를 북돋아 주었죠. 며칠 동안 이런 식으로 정성을 들이자 기력은 완전히 회복됐고 그곳이 어딘지도 알아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 착한 여자는 보관해 두었던 괴짝을 란돌포에게 돌려주고 자기 생활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해 그렇게 했습니다. 란돌포는 괴짝을 기억하지도 못했지만 그 착한 여자가 주는 대로 받았어요. 별것이나 있을까 했지만 그래도 며칠은 쓸 수 있겠지 생각한 거죠. 그런데 괴짝을 받아보니 너무 가벼워서 그런 희망도 사라졌어요. 그래도 착한 여자가 집에 없을 때 뭐가 있나 보려고 뚜껑을 열었는데 뜻밖에도 그 안에는 대단히 값나가는 보석들이 낱개로 혹은 꿰어진 채 들어있는 것이었어요. 그 가치를 알아본 란돌포는 아직 자기를 버리지 않으신 하느님을 칭송하면서 뛸 듯이 기뻤답니다. 하지만 짧은 시간에 2번이나 혹독하게 운명에 휘둘렸던지라 또 그런 일이 일어날까 걱정하면서 그것들을 집으로 가져가려면 매우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묘안을 짜내 그것을 넝마로 둘둘 싸서는 괴짝은 필요 없으니 가능하면 자루나 하나 달라고 착한 여자에게 부탁했어요. 착한 여자는 기꺼이 자루를 주었죠. 란돌포는 그녀가 베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자루를 목에 걸고 길을 떠났습니다. 나룻배를 타고 브린디시로 건너가 거기에서부터는 해안을 따라 트라니까지 갔어요. 거기서 옷감을 파는 고향 사람을 만나 괴짝 얘기만 빼고 자기가 겪은 모험을 자세히 들려주자 그는 고맙게도 갈아입을 옷을 주었어요. 게다가 말도 빌려주고 하인을 시켜 그가 늘 돌아가고 싶다고 되뇌던 라벨로까지 모시게 했습니다. 라벨로라면 이제 안심해도 될 것 같아 자기를 인도하시는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자루를 풀어보았어요. 아직 잘 살피지 못한 것들까지 세밀하게 검토해 보니 적당한 값으로 팔거나 값을 제대로 못 받아도 처음 떠났을 때보다 곱절은 부자가 될 만큼 충분히 값진 보석들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보석을 적절하게 처분하고 난 란돌프는 코르프로 상당한 돈을 보내 바다에서 자기를 건져준 착한 여자에게 받은 도움의 대가를 치렀고 트라니에서 옷을 준 사람들에게도 돈을 보냈답니다. 남은 돈은 더 이상 장사할 생각이 없어 그대로 잘 간직하며 명예롭게 여생을 보냈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데카메론 중
두 번째 날 네 번째 이야기 들으셨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 읽는 보라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